신호수, 찰스 디킨스.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밤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신호수입니다. 이 작품은 1866년 발표된 단편으로 어두운 철도 터널과 기묘한 신호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디킨스 특유의 묘사력과 긴장감이 돋보이는 미스터리 소설 신호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아래 거기! 그가 이런 소리로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신호실 문가에서 몇 걸음 물러서 있었다. 손에는 짧은 막대에 둘둘만 깃발을 들고 있었다. 지형을 고려하면 그의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헷갈릴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고개를 들어 내가 서 있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위쪽 절벽을 바라보는 대신 몸을 돌려 선로를 따라 아래쪽을 바라보았다. 그 행동에는 어딘가 특이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차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그가 깊고 좁은 철도 통로 아래쪽에 있었고 나는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 있었기에 눈부신 붉은 석양 속에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서야 그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도 그의 태도는 내 시선을 끌 만큼 분명히 이상했다. 여보세요! 아래 거기! 그는 선로 쪽을 내려다보던 시선을 거두고 몸을 돌리고 고개를 들어 위에 있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거기로 내려가 당신과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 역시 급하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때 땅과 공기에 정체 모를 진동이 느껴지더니 곧 강한 흔들림으로 바뀌었다. 무언가 거세게 몰려오는 기세에 나는 그 힘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분에 몸을 뒤로 물러섰다. 빠르게 달려오는 기차에서 뿜어져 나온 김 같은 것이 내 키 높이까지 솟구쳤다가 풍경 속으로 흩어졌다. 그 틈에 아래를 다시 내려다보니 그는 방금 기차가 지나갈 때 펼쳤던 깃발을 다시 말아서 손에 들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동안 그는 나를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 했다. 그러고는 내가 서 있던 지점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오두막과 말아올린 깃발을 가리켰다. 그러곤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철도 울타리에서 물러서더니 절개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래를 향해 알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가파른 길로 향했다. 내려가면서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다. 절개지는 매우 깊고 유난히 급경사였다. 그것은 축축한 안반을 뚫고 만들어졌는데 내려갈수록 점점 더 축축하고 끈적거렸다. 나는 그 길이 꽤 길다고 느꼈고 그 덕분에 그가 그곳을 가리킬 때 보였던 특이한 마지못함이나 강요 같은 태도를 떠올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그재그 내리막길을 충분히 내려와 다시 그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자 나는 그가 최근에 기차가 지나간 선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치 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왼손은 턱에 대고 그 왼쪽 팔꿈치는 가슴 위로 교차한 오른손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의 태도는 기대와 주의가 섞여 있어서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놀라워했다. 나는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고 평탄한 철로 위에 발을 내디디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어두운 피부에 누런빛이 도는 얼굴을 가진 남자였고 짙은 수염과 다소 굵은 눈썹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외롭고 음울한 자리였다. 양쪽에는 물에 흠뻑 젖은 날카로운 돌벽이 서 있어 하늘의 좁은 띠만 보였다. 한쪽으로는 이 거대한 감옥 같은 공간이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모습만 보였고 다른 쪽은 음산한 붉은 빛과 더 음침한 검은 터널 입구로 끝나 있었다. 그 터널의 거대한 구조물은 야만적이고 우울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이곳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흙냄새와 죽음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마치 자연세계를 떠난 듯한 쓸쓸한 느낌을 주었다. 그가 움직이기 전 나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그때조차도 그는 시선을 나에게서 떼지 않은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었다. 이곳은 참 외로운 자리네요. 나는 말했다. 저 위에서 내려다볼 때부터 내 관심을 끌었어요. 손님은 드문가요? 제가 불청객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는 나를 평생을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살다가 이제야 풀려나 처음으로 이 낯선 풍경을 마주한 사람쯤으로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의미로 말을 건넸지만 내가 어떤 어조로 말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다. 말문을 여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그는 어딘가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터널 입구 근처에 있는 붉은 불빛을 이상하게 바라보더니 마치 그곳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불빛도 당신이 관리하는 구역인가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걸 모르셨나요? 그의 굳어진 눈동자와 음침한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그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정신이 감염된 것은 아닌지 지금도 생각해본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에서 나를 향한 숨겨진 두려움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그 끔찍한 생각은 사라졌다.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네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에 당신을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어디서요? 나는 물었다. 그는 붉은 불빛을 가리켰다. 거기요? 내가 다시 물었다. 그는 소리 없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네. 내가 거기서 무얼 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의 태도는 내 태도처럼 점차 명료해졌다. 그는 내 말에 즉각 반응하며 적절하고 신중히 고른 말들로 대답했다. 그곳에서 할 일이 많으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다. 맡은 책임은 적지 않았지만 요구되는 건 정확성과 주의였고 실제 노동은 즉
손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신호를 바꾸고 불빛들을 손질하며 가끔 이 쇠손잡이를 돌리는 정도였다. 내가 길고 외로운 시간에 대해 말을 꺼내자 그는 그저 자기 생활이 그런 식으로 굳어졌고 이제는 익숙해졌다고만 했다. 이곳에서 혼자 언어를 익혔다고 했다. 눈으로 읽고 알아볼 수 있었고 발음도 어림짐작할 수 있다면 그걸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또 분수와 소수, 약간의 대수학도 공부했지만 숫자에는 어릴 때부터 약했다고 했다. 근무 중 그 축축한 공기 속 터널 안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지, 또 저 높은 돌담 사이에서 햇볕 아래로 나올 수 없는지를 묻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어떤 조건에서는 철도에 머무는 시간이 덜할 수도 있고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맑은 날에는 이 낮은 그림자 위로 잠시 올라가는 기회를 택하기도 하지만 전기종에 호출될 가능성이 항상 있고 호출을 늘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휴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고 했다. 그는 나를 그의 작은 통제실로 데려갔다. 그 안에는 난로와 공식 기록을 적는 책상, 다이얼과 바늘이 달린 전신기, 그리고 그가 말한 작은 종이 있었다. 나는 그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그가 맡은 일에 비해 높은 수준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는 그런 내 생각을 이해하는 듯 보였고 다행히 그것에 대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듯했다. 그는 그런 약간의 부조화가 대규모 조직 안에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작업장이나 경찰, 심지어 마지막 수단인 군대에서도 그런 경우를 들었고 큰 철도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지금 오두막 안에 앉아있는 자신이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 철학을 공부하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방황했고 기회를 잘못 사용해 결국 추락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스스로 만든 침대에 누워있으며 이제 와서 다른 침대를 만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말을 조용한 태도로 간단히 요약했는데 그의 진지하고 어두운 시선은 나와 불빛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가끔 그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특히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할 때 그랬다. 마치 내가 있는 그대로의 그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듯했다. 그는 간간히 울리는 작은 벨에 응답해야 했는데 그 벨은 메시지가 오거나 그가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 울렸다. 한 번은 문 밖에 서서 기차가 지나갈 때 깃발을 흔들고 기관사에게 말을 전해야 했다. 그를 지켜보니 맡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정확하고 경계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신호가 울리기만 하면 이야기를 하다가도 곧장 멈추고 해야 할 일을 마칠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그를 직책에 고용하기에 가장 믿음직한 사람 중 하나로 여겼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내게 말을 걸던 중 2번 얼굴빛이 변하며 말을 멈추고 벨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그쪽을 바라보고 불쾌한 습기를 막기 위해 닫아둔 오두막 문을 열고 터널 입구 근처 붉은 불빛을 내다보는 모습을 보고 나니 도저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 2번 모두 그는 처음 내가 그를 멀리서 보았을 때처럼 설명할 수는 없는 이상한 기운을 띤 채 난로가로 돌아왔다.
내가 일어나서 그를 떠나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마치 만족한 사람을 만난 듯한 생각이 들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 말을 꺼냄으로써 그를 좀 더 이끌어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처음 말을 걸어왔던 바로 그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지금은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가 할 수만 있었다면 방금 한 말을 곧장 취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입 밖에 낸 말이었고 나는 얼른 그 말을 받아주었다. 무엇 때문에요? 무슨 고통입니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다시 방문해 주신다면 그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언제쯤 찾아뵈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침 일찍 떠나고 내일 밤 10시 5분에 다시 근무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저는 11시에 오겠습니다. 그는 고맙다고 말하고 나와 함께 문 밖으로 나갔다. 선생님께서 길을 찾으실 때까지 이 흰 불빛을 켜두겠습니다. 그는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길을 찾으면 소리내지 마십시오. 꼭대기에 도착해서도 소리내지 마시고요. 그의 태도 때문에 그곳이 더 차갑게 느껴졌지만 나는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그리고 내일 밤 내려오실 때도 소리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밤 왜 여보세요, 거기 아래 라고 소리치셨습니까? 하늘만 아십니다. 내가 말했다. 비슷한 말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정확히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잘 압니다. 그 말이 정확히 그런 말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아마도 아래에 당신이 보였기에 그렇게 외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리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전해졌다고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나에게 안녕을 빌며 불빛을 들어보였다. 나는 뒤에서 기차가 오는 듯한 불쾌한 기운을 안고 하행선 선로 옆을 걸어 길을 찾았다. 내려오는 것보다 오르는 편이 더 쉬웠고 무사히 여관으로 돌아왔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다음날 밤, 멀리서 시계가 11시를 울릴 때 나는 지그재그길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뎠다. 그는 하얀 불빛을 켜고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자 내가 말했다. 지금은 말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좋은 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 손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선생님. 여기. 제 손도요. 그리하여 우리는 나란히 관제실로 걸어 들어갔고 문을 닫은 뒤 벽난로 앞에 앉았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임보다 약간 큰 소리로 말을 꺼냈다.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제가 괴로워하는지를 선생님께서 2번 묻지 않으셔도 되게 하려 합니다. 어젯밤 저는 선생님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일이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 착각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모릅니다. 저를 닮았나요? 모릅니다.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왼팔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오른팔은 이렇게 격렬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동작을 눈으로 따라갔다. 그것은 제발 길을 비켜달라고 극도로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손짓하는 팔의 움직임이었다. 달빛이 밝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 거기 아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 문 쪽을 바라보니 누군가가 터널 입구 근처 빨간 불빛 앞에 서서 내가 조금 전에 보여준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소리 지르느라 거칠게 쉰 듯했고 조심해!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거기 아래 조심해! 라고 했습니다. 나는 램프를 집어들고 빨간 빛으로 켠 뒤 그쪽으로 달려가며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어디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터널의 어둠 바로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주 가까이 다가가 왜 팔 소매로 눈을 가리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손을 뻗어 소매를 치우려 했는데 그 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터널 안으로요? 내가 물었다. 아닙니다. 저는 터널 안으로 500야드쯤 달려 들어갔습니다. 멈춰서 램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고 거리 측정 숫자들을 보았으며 벽을 타고 스며들어 아치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젖은 얼룩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갈 때보다 더 빠르게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곳에 대해 치명적인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램프로 빨간 불빛 주변을 샅샅이 살폈고 그 위에 있는 철제 사다리를 올라가 갤러리를 확인한 후 다시 내려와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전신을 보냈습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요. 양쪽 모두에서 답이 왔습니다. 모두 이상 없습니다. 라고. 얼어붙은 차가운 손가락이 내 척추를 천천히 더듬는 듯한 느낌에 저항하며 나는 그에게 이 형체가 그의 시각 감각에 의한 착각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눈 기능을 담당하는 섬세한 신경의 질병에서 비롯된 형상들이 환자들을 자주 괴롭혀왔으며 그중 몇몇은 자신의 병의 본질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험을 통해 그것을 입증하기도 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상상의 외침에 관해서는 내가 말했다. 우리 둘이 이렇게 낮게 이야기하는 동안 이 부자연스러운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 소리와 전신선들이 만드는 야생의 하프 소리를 잠시 들어보십시오. 그건 모두 훌륭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듣고 있은 뒤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 바람과 전신선에 대해 잘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긴 겨울밤을 혼자 그곳에서 보내며 지켜본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는 천천히 내 팔을 건드리며 덧붙였다. 그 형체가 나타난 지 6시간 만에 이 구간에서 기억할 만한 사고가 발생했고
10시간 이내에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는 터널을 통해 죽은 자와 부상자가 실려왔습니다. 불쾌한 전율이 내 몸을 스쳤지만 나는 그것에 맞서 최선을 다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나는 답했다. 이건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다. 하지만 놀라운 우연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런 주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나는 인정했다. 그가 반론을 제기하려는 듯 보여서 상식적인 사람들은 일상적인 판단에서 우연의 일치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이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나도 다시 한번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 일은 그는 다시 내 팔에 손을 얹으며 텅 빈 눈으로 어깨 너머를 흘끗 바라보며 말했다. 정확히 1년 전이었습니다. 6, 7개월쯤 지나자 저는 그 충격과 놀라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날이 막 밝기 시작할 무렵, 문 앞에 서서 빨간 불빛 쪽을 바라보던 저는 그 유령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이 울었습니까? 아니요. 조용했습니다. 팔을 흔들었습니까? 아니요. 불빛 기둥에 기대선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한 번 더 그의 손짓을 눈으로 따라갔다. 그것은 애도의 동작이었다. 나는 무덤 위 석상에서 그런 자세를 본 적이 있다. 다가갔습니까? 나는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서도 있었고 기운이 빠져 어지러웠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문으로 나갔을 때는 내 위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고 유령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내 팔을 2-3번 집게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매번 섬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날 열차 한 대가 터널에서 나올 때 내 쪽 객차 창문에서 손과 머리들이 뒤엉킨 듯한 광경과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간신히 그것을 보고 기관사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관사는 동력을 끄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지만 열차는 이곳을 지나 150야드 또는 그 이상을 미끄러져 갔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라 달려갔고 달려가는 동안 끔찍한 비명과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한 객실에서 직사했고 이곳으로 실려와 우리 사이 바로 이 바닥 위에 눕혀졌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의자를 뒤로 밀었고 그가 가리키며 말하던 그 마룻바닥 쪽으로 시선을 돌려 바라보았다. 사실입니다, 선생님. 사실입니다. 일어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바람과 전신줄이 긴 탄식 소리로 그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잘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유령이 1주일 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때때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불빛 근처에요? 위험신호등 근처에 말입니다. 그것은 뭘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는 다시 한번 더 격렬한 열정과 절박함을 담아 전에 했던 손짓을 반복했다. 마치 제발 길을 비켜주세요 라고 외치는 듯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평온도 안식도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찬 목소리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저를 부릅니다. 거기 아래! 조심해! 조심해! 하고요.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서 있습니다. 제 작은 배를 울리기도 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덥석 물었다. 어제 저녁 제가 여기 있었을 때 그 벨이 울렸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문 쪽으로 갔던 겁니까? 2번 울렸습니다. 이봐요. 내가 말했다. 당신의 상상이 당신을 얼마나 잘못 이끌고 있는지 보세요. 내 눈은 벨을 주시하고 있었고 귀는 그 소리에 열려 있었지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때 벨은 절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어떤 다른 때에도 울린 적 없었어요. 역에서 당신과 통신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울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지금껏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유령의 벨소리와 사람의 벨소리를 혼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 유령의 벨소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비롯되지 않은 벨 안에서의 이상한 진동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벨이 실제로 움직였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 유령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있었습니다. 2번 다요? 그는 단호하게 되풀이했다. 2번 다요. 지금 저와 함께 문까지 가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는 다소 마지못한 듯 아랫입술을 깨물더니 일어섰다. 나는 문을 열고 문 밖 계단에 섰고 그는 출입구에 멈춰섰다. 위험 신호등이 보였다. 터널의 음침한 입구도 보였다. 절단된 암벽의 축축한 돌담들이 높이 솟아 있었고 그 위로 별들이 떠 있었다. 보이십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다. 그의 2눈은 튀어나올 듯 긴장되어 있었지만 내가 조금 전 같은 자리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다. 거기엔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이것을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대화를 이어가며 우리 사이의 사실관계를 놓고 진지하게 따질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나는 어느새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선생님. 그가 말했다. 저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 유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나는 그에게 사실은 내가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건 대체 무엇을 경고하는 걸까요? 그는 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채 중얼거렸다. 가끔씩 고개만 돌려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무슨 위험이죠?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철로 어딘가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겁니다. 앞선 2번을 보면 이번에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가혹한 일이에요. 저를 이렇게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히다니. 제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제가 양쪽 어디든 혹은 양쪽 모두에 위험이라고 전신을 보낸다 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땀도 닦아내며 말을 이었다. 그럼 저는 곤란해질 것이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겁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상황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메시지. 위험. 조심하시오. 대답. 무슨 위험? 어디에서? 메시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발 조심하십시오. 그럼 그들은 저를 해임하겠지요. 달리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고통은 눈으로 보기에도 참으로 딱했다. 그것은 생명이 걸린 일이었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책임감에 짓눌린 그는 견디기 힘들어 보였다. 이 양심적인 사람에게 이건 정신적 고문이었다. 그것이 처음으로 저 위험신호등 아래에 나타났을 때 말입니다. 그는 짙은 머리칼을 뒤로 젖히고 열에 들뜬 괴로움 속에서 이마 양옆을 반복해 문지르며 말을 이었다. 도대체 왜 그 사고가 어디서 일어날지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면요. 만약 막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말해주지 않은 이유는 또 뭘까요? 2번째로 나타났을 때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말해줬어야죠. 그 여자는 곧 죽을 것이다. 그녀를 집에 머물게 하라고. 만약 그 2번의 등장이 그저 그 경고가 진실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3번째를 준비시키려는 의도였다면 도대체 왜 이번에는 분명하게 경고해주지 않는 걸까요? 게다가 나는 주여, 제발 불쌍한 저를 도와주소서. 이 외딴 간이역에서 근무하는 그저 이름 없는 초라한 신호수에 불과하다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오고 믿을 만한 신용과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는 거지? 나는 그가 이토록 격한 상태에 이른 것을 보고 그 불쌍한 사람의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나의 당연한 의무이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현실성과 비현실성에 대한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직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이며 설령 이런 혼란스러운 형상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더라도 자신의 본분은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 이러한 노력은 그의 신념을 논리로 설득하려 했던 시도보다 훨씬 효과가 있었다. 그는 차츰 진정되었고 밤이 깊어감에 따라 그의 직무와 관련된 일들이 점점 그의 관심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 나는 새벽 2시에 그를 떠났다. 나는 그 밤을 함께 새우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절했다. 내가 그 길을 올라가며 한두 번도 아니고 붉은 신호등을 되돌아본 일, 그 붉은 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 만약 내 침대가 그 불빛 아래 있었다면 제대로 잠들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굳이 숨길 이유는 없다. 앞선 2 사건, 사고와 그 젊은 여성의 죽음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 또한 숨길 이유는 없다.
하지만 내 머릿속을 가장 지배한 생각은 이 비밀을 전해들은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나는 그가 총명하고 경계심이 강하며 성실하고 정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런 정신 상태에서 그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는 비록 하급직에 있었지만 매우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임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그에게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중간 지점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가 내게 말한 것을 곧바로 철도회사의 상관에게 전달한다면 어딘가 배신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았다. 나는 그 감정을 떨칠 수 없었고 결국 그에게 이렇게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장은 그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의사를 함께 찾아가 그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말이다. 그는 다음날 밤에 근무 시간이 바뀐다고 내게 알려주었다. 해가 뜨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퇴근하고 해가 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복귀한다고 했다. 나는 그 일정에 맞춰 다시 오기로 했다. 다음날 저녁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다. 나는 그날의 저녁을 즐기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 깊은 절개지 위쪽을 따라 나 있는 들길을 걸을 무렵 해는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다. 나는 오늘 산책을 1시간쯤 하자고 마음먹었다. 왕복으로 30분씩 걸으면 신호수의 철도 초소에 도착할 시간일 것이다. 산책을 계속하기에 앞서 나는 처음 그를 보았던 지점에서 절벽 끝으로 다가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터널 입구 바로 앞에서 한 남자의 형상이 왼쪽 팔로 눈을 가린 채 오른팔을 격렬하게 휘젓는 것을 보았고 나를 엄습한 전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포는 금세 사라졌다. 왜냐하면 나는 곧 그 남자의 형상이 실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몇 명의 남자 무리에게 그 동작을 반복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위험 신호등은 아직 켜지지 않았다. 신호등 기둥 옆에는 나로서는 처음 보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나무 기둥과 방수천으로 급히 지어진 듯 했고 침대만한 크기에 불과해 보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저항할 수 없는 느낌과 그 남자를 거기에 남겨두고 아무도 그가 하는 일을 살피거나 바로잡도록 보내지 않은 것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자책 섞인 두려움을 안고 나는 온 힘을 다해 톱니 모양 길을 내려갔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물었다. 오늘 아침 신호수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선생님. 저 초소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선생님.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금세 알아보실 겁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말하는 남자가 엄숙하게 모자를 벗고 방수천 한쪽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오두막 안에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물었다. 기관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선생님. 영국 어느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바깥 레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훤히 뜬 때였고 그는 신호등을 켜고 등불에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관차가 터널에서 나올 때 그의 등은 기관차 쪽을 향하고 있었고 그 기관차가 그를 치어 쓰러뜨렸습니다. 저 남자가 운전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톰. 거칠고 어두운 옷을 입은 그 남자는
터널 입구에 있던 원래 자리로 다시 물러났다. 터널 곡선을 돌면서요, 선생님. 그가 말했다. 저는 터널 끝에서 그를 보았는데 마치 망원경을 통해 보는 것 같았어요. 속도를 줄일 시간이 전혀 없었고 그가 매우 조심하는 사람임을 알았지요. 경적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를 향해 다가갈 때 경적을 끄고 가능한 한 크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 아래, 조심해, 조심해, 제발 길을 비켜줘,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나는 그에게 계속 외쳤어요. 나는 이 팔을 눈앞에 들어 시야를 가렸고 마지막까지 이 팔로 손짓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여러 이상한 상황 중 어느 하나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야기를 마치며 말하자면 기관차 운전수의 경고는 불행한 신호수가 나에게 전해준 그를 괴롭혔던 말뿐만 아니라 그가 흉내낸 몸짓에 내가 마음속으로만 붙였던 말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 우연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찰스 디킨스의 신호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하는 밤이었습니다. 시원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